늦은 오후 반지하 방에 낡은 나무문 아래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힘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문틈의 차가운 틈을 넘어온 그 봉투는 한지영의 불안한 일상을 갑자기 멈춰 세웠다. 법원 등기라고 찍힌 붉은 도장이 마치 피처럼 그녀의 시야를 점령하는 듯 했다. 지영은 몇 번이고 심호흡하며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집어 올렸다. 종이의 서늘한 감촉은 다가올 차가운 현실을 예고하는 듯 했다. 봉투 안에는 2장이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소장 부본, 두 번째는 소송 안내서. 지영의 시선은 굵고 단호한 글씨체로 쓰인 제목에 꽂혔다. 원고 윤서아, 피고 한지영. 지영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윤서아, 유명 래퍼 강태혁의 아내이자 은퇴한 전직 인기 여배우. 그녀는 늘 강태혁의 입을 통해 곧 끝날 관계, 껍데기뿐인 결혼으로 묘사되었던 실체 없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 그림자가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지영의 삶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지영은 소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녀가 강태혁을 만난 이후의 모든 시간, 모든 만남이 부정행위, 불법행위,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법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었다. 특히 그들이 강태혁의 가족 몰래 지냈던 이 반지하 방에서의 10달 가까운 동거 생활이 은밀하고 악의적인 동침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강태혁은 지영에게 이 소송에 대해 미리 귀띔해주긴 했다. 서아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너를 협박하는 거야.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강태혁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말은 지영에게는 절대적인 진실처럼 들렸다. 지영은 소장 맨 아래에 청구 금액을 확인했다. 위자료 3천만 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년에 1,0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프리랜서 뮤지션 지망생에게 3천만 원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파멸의 선고와 같았다. 지영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태혁을 처음 만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던 스튜디오에서였다. 당시 강태혁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지영은 그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지영아, 너는 내 음악의 구원자 같아. 강태혁의 그 말이 지영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녀는 그의 재능과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그의 외로움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가 윤서아와의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으며 아이들 때문에 형식만 유지하는 지옥 같은 관계라고 설명했을 때 지영은 자신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강태혁이 처음 이 반지하 방에 계약서에 대신 서명했을 때 그녀는 그 행위가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힘있는 목소리가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법원의 차가운 봉투는 그 모든 달콤한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증명했다. 지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액정에는 강태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지영은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구원자가 아닌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야, 태혁 오빠, 소장이 왔어. 나 이거. 지영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 그거? 내가 말했잖아. 괜찮아. 내가 이미 우리 쪽 변호사에게 다 얘기해놨어. 강태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나 이 돈이 없어.
3천만 원. 지영의 절규 같은 질문에 강태혁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일단 너희 쪽 변호사 사무실 주소 보낼 테니 내일 가서 변호사 만나.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진술해.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다정함이 사라진 단순한 지시였다. 그녀의 감정이나 두려움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후 지영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휴대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사랑에 눈먼 여자가 아닌 덫에 걸린 피고인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은 낡은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본격적인 파멸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강태혁이 지정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한지영의 반지하 방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곳은 투명한 유리와 차가운 대리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듯한 위압감을 풍기는 장소였다. 로비의 은은한 조명 아래 지영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속한 반지하의 세계는 이곳에서는 한낱 그림자처럼 무시될 뿐이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으나 지영의 시야는 건너편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김성한 변호사, 강태혁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었다. 40이 훌쩍 넘은 그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지영을 향한 눈빛에는 따뜻한 인간적인 공감 대신 오직 사건 파일을 대하는 듯한 냉철한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앉으시죠, 한지영 씨.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지영은 의자 끝에 간신히 몸을 걸쳤다. 이미 강태혁에게서 모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듯 김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장 사본을 펜으로 두드렸다. 일단 강태혁 씨와 상황 정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 윤서아 씨가 재산 분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신을 협박 카드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투는 지영의 감정을 완벽히 배제한 오직 법적 논리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영의 사랑이 단지 협박 카드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함께 살았는데.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언급하려 하자 김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한지영 씨, 법은 사랑이 아닌 증거와 책임을 다룹니다. 당신이 강태혁 씨와 동거했다는 사실은 불법 행위의 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피하려면 강태혁 씨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시, 말씀이시죠? 네. 첫째, 김 변호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지영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법정에서 당신은 강태혁 씨와 동거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해야 합니다. 이 반지하 방은 그저 음악 작업을 위한 임시 작업실이었으며 당신은 그 공간의 월세를 강태혁 씨에게 대여 형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지영의 심장이 요동쳤다. 강태혁의 따뜻한 손길로 받은 사랑의 증표가 이제는 위증을 위한 거짓 증거로 둔갑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서아 씨 측이 문자 메시지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 메시지는 협업 과정의 대화로, 사진은 공동 작업 중 찍힌 사진으로 모두 반박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협업 관계를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 변호사가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강태혁 씨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지원은 당신의 음악 작업에 대한 투자 혹은 선급금 형태로 진술해야 합니다.
당신과 강태혁 씨 사이에 성적인 관계의 대가, 즉 대가성 있는 관계였음을 암시하는 진술은 절대 안 됩니다. 지영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의 모든 감정과 기억이 강태혁의 이혼 소송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시나리오로 재구성되는 과정이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변호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 3천만 원은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그 돈을 낼 여력이 있습니까? 그의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지영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지키기 위해 그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늪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택하고 만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지침을 전했다. 다음 주 중으로 법원 소속의 가사조사관이 당신의 주거지를 방문할 겁니다. 그때도 오늘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절대 당신의 감정이나 진심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서울의 풍경이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혁의 애인이 아니라 그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남아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김성한 변호사를 만난 후 한지영의 일상은 철저히 거짓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강태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 대신 자신이 져야 할 3천만 원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반지하 방을 작업실처럼 꾸몄다. 친구가 쓰던 낡은 건반을 들여놓고 테이블 위에는 악보와 메모지를 어지럽게 펼쳐놓았다. 물론 그녀는 건반의 코드를 제대로 잡을 줄 몰랐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녀의 사랑이 거짓으로 규정되었듯 이제 그녀의 직업 역시 거짓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강태혁의 연락은 뜸해졌다. 그는 자신의 소송에 집중하느라 지영의 불안이나 고독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했다. 그의 문자는 항상 변호사 지침대로 일관되게 라는 차가운 명령뿐이었다. 약속된 가사조사 날짜 오전 10시.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강태혁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옷장에서 그의 겉옷을 꺼내 숨기고 욕실에서 그의 칫솔을 제거했다. 마치 강태혁의 존재 자체가 이 방에서 지워진 것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법원에서 나온 가사조사관입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지영은 손에 땀을 쥐고 문을 열었다. 오승재 조사관.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지영에게 명함을 건네면서도 지영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잠시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오 조사관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창문이 없어 습기가 가득한 지하의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으나 그의 시선은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카메라처럼 기록하는 듯 했다. 그는 먼저 작업실처럼 꾸며진 테이블과 낡은 건반을 잠시 응시했다. 한지영 씨는 이곳에서 강태혁 씨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신다고 진술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초기 작업을 합니다. 지영은 준비된 대사를 침착하게 읊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 조사관은 건반 앞에 놓인 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강태혁 씨도 이곳을 자주 이용하셨다면 두 분이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나 흔적이 더 남아있어야 할 텐데요. 모든 것이 한지영 씨의 물건만 보이는군요.
오 조사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했다. 그녀의 위장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들킨 것이다. 지영은 당황했지만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A. 강태혁 씨는 장비가 따로 스튜디오에 있어서 여기는 아이디어 회의나 휴식 공간으로 주로 썼습니다. 오 조사관은 그녀의 설명을 가만히 들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강태혁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윤서아 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고 만남을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은 변호사가 미리 대비하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네, 강태혁 씨가 이미 결혼 생활은 끝났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만남이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원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오 조사관은 펜을 멈추고 지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지영 씨, 강태혁 씨가 윤서아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당신과의 동거를 시작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고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처럼 지영의 심장에 떨어졌다. 강태혁 씨의 결혼 생활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과 충돌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당신은 동거를 계속한 것입니까?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혁은 이 정확한 시점을 결코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들의 관계가 결혼 생활 이후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강태혁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가 이미 다 정리되었다고 강태혁 씨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 조사관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가끔이요. 아이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았고 심지어 강태혁 씨와 당신의 부적절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지영은 온몸이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은 윤서아의 소장에 쓰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윤서아의 협박성 과장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오 조사관의 눈빛은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흐느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오 조사관은 그녀의 울음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단지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한지영 씨,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당신이 진술해야 할 법적 책임이나 위자료 액수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록 당신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서류철을 덮었다. 저는 이제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자녀들을 면담하러 갈 겁니다. 오 조사관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반지하 방은 다시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지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결국 자신까지 법적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김 변호사의 냉정한 얼굴 대신 오 조사관의 무표정 속에 담긴 정의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남았다. 가사 조사관 오승재는 법원 사무실로 돌아와 한지영과의 면담 기록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풍경은 그가 지난 20년간 마주해온 수많은 파탄 가정의 결말처럼 차가웠다. 래퍼 강태혁과 아내 윤서아의 이혼 및 상간 소송 사건은 최근 법원 내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유명인의 치정극이라는 점을 넘어 강태혁의 아동 학대 의혹과
양육 환경의 적절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오 조사관은 한지영의 진술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거짓 혹은 변호사가 지시한 정교한 시나리오. 어느 쪽이든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강태혁이 지영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한 부분을 음악 작업에 대한 대가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너무나 허술하고 투명했다. 오 조사관은 지영의 진술서와 윤서아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나란히 펼쳤다. 서아 측은 강태혁과 지영의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강태혁의 자녀들이 직접 진술한 아빠와 낯선 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기록을 제출했다. 자녀들의 진술에는 강태혁이 아이들 앞에서 지영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를 엄마에게 알린 것에 분노해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조사관은 진술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어린아이들의 언어는 때로는 어른들의 그것보다 훨씬 솔직하고 잔인했다. 아빠가 우리 때문에 엄마랑 싸우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야기하면 정말 버려버린다고 했어요. 오 조사관은 자녀 면담을 위해 윤서아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이 폭력적인 드라마 속에서 아이들의 최우선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오 조사관은 윤서아의 현재 거주지를 찾았다. 태혁과 서아가 함께 살던 집이 아닌 서아가 아이들과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연 것은 아내 윤서아였다. 뉴스 기사에서 전직 여배우로 언급되었던 그녀는 화려한 이목구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 있었고 헐렁한 면 티셔츠는 그녀의 야윈 몸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유명인의 아내가 아닌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을 겪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서아는 오 조사관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긴장감과 불안이 벽면에 스며든 듯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서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단단하고 결연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오 조사관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서툰 그림 몇 점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단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미 아이들에게 조사관님께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아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강태혁 씨 측에서는 윤서아 씨께서 자녀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 조사관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내용 자체는 서아에게 매우 공격적일 수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물잔을 잡았다.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그 끔찍한 일들을 잊기를 바랐어요. 그녀는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태혁 씨가 아이들에게 한 폭언과 폭행은 아이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집이 무섭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이 저에게 처음 아빠랑 그 여자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이 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오 조사관은 침묵했다. 그는 서아의 감정적인 호소에
쉽게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사 조사관의 판단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강태혁 씨가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강태혁 씨는 단순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아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의 악몽 같은 상황을 재현했다. 아이들이 태혁 씨와 한지영 씨의 부적절한 모습을 본 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혁 씨는 아이들이 말을 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는 아이들을 폭행하며 너희들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몸에 난 멍 사진을 제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몸에 남은 선명한 멍 자국 사진을 오 조사관에게 보여주었다. 오 조사관은 사진을 보면서도 표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일반적인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잔혹함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윤서아 씨께서는 강태혁 씨가 주장하는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혁 씨는 2019년과 2022년에도 외도가 있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피로에서 오는 실소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태혁 씨가 저를 상대로 이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제가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는 동료들과 밥 먹은 사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단순한 만남 사진을 제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저와 아이들을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상간녀와 동침하고 아이들을 폭행한 사람이 과연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말을 내뱉을 때 테이블을 강하게 짚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격렬한 투쟁심이었다. 오 조사관은 서아의 진술을 차분히 기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한 유명인의 양면성과 그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윤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 아이들의 진술이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터였다. 오 조사관은 윤서아의 아파트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딸 강민지, 둘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 강민준이었다. 두 아이는 방 한쪽에 나란히 앉아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자 두 아이는 그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오 조사관은 그들의 눈 속에서 자신을 낯선 침입자로 여기는 경계심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듯한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다. 오 조사관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자신을 소개했다. 딱딱한 법원 용어 대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삼촌은 법원에서 왔어. 너희 아빠 엄마가 왜 따로 사는지, 앞으로 너희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정말로 중요하게 듣고 싶어서 왔단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크레파스를 잡았다. 그녀는 노란색으로, 민주는 검은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었다. 오 조사관은 급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긴장을 풀고 자발적으로 말을 꺼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잠시 후 오 조사관은 민지에게 스케치북의 그림을 보여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민지가 그린 그림은 커다란 집이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사람 대신 커다란 벽이 그려져 있었고 벽 바깥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다. 이건 어떤 집이야? 오 조사관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그림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빠랑 살던 집이요.
저는 저 방 안에 있었어요. 아빠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집안에 그려진 벽은 강태혁이 아이들과 아내를 정신적으로 분리했던 폭력적인 격리였음을 암시했다. 오 조사관은 민준이 그린 그림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들은 온통 검은색으로 무언가를 칠하고 있었다. 이건 뭘 그린 거니? 민준은 고개를 젓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아빠요. 무서운 아빠요. 오 조사관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민감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다. 강태혁과 한지영의 관계, 그리고 폭행에 대한 진실. 아빠 집에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았었니? 민지는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오 조사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어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네, 예쁜 이모였어요. 아빠가 우리 보고는 절대로 이모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모랑 아빠가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모습은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비밀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밤에 같이 잤어요. 아침에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아빠랑 이모가 아무것도 안 입고 껴안고 있었어요. 민지는 말을 마칠 때쯤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오 조사관은 이 진술이 윤서아 측 변호인이 제출한 소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고통을 느꼈다. 그 사실을 엄마한테 말해줬니? 네, 엄마가 너무 울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날 저녁에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민지는 옷소매를 걷어 오 조사관에게 팔뚝을 보여주었다. 멍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아빠가 주먹으로 때렸니? 아니요. 손으로 막 때렸는데 때리면서 엄청 소리 질렀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때는 정말 버려버리겠다. 고요. 오 조사관은 진술을 들으며 속으로 강태혁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아이들을 이용해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는 윤서아 측이 제출한 멍 사진이 단순한 조작이 아님을 아이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혹시 아빠가 너희들을 주차장에 혼자 내리게 하고 간 적이 있었니?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이 서툰 아들이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생생했다. 싸우지 말라고 아빠가 화나서 차를 세우고 저희 둘만 내리게 했어요. 저희는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의 진술은 강태혁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허위인지, 그리고 한지영의 변호사가 강요한 거짓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입증했다. 오 조사관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면담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절대 혼자 슬퍼하지 말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당부했다. 법원 사무실로 돌아온 오 조사관은 곧바로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강태혁 가정의 파탄을 증명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보고서에는 강태혁의 상간 행위와 자녀들 앞에서 부적절한 노출, 그리고 이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피고 강태혁의 행위는 자녀의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며 양육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그는 펜을 내려놓고 법원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래퍼 강태혁의 화려했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상간녀 한지영의 거짓 진술은
그녀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안겨줄 것이다. 오 조사관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쓴 이 몇 장의 종이가 3명의 인생,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분명했다. 아이들의 최우선 이익, 그것이 그가 지켜야 할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오 조사관의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사건의 양상은 급격하게 변했다. 래퍼 강태혁 측은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하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그들은 가사 조사관의 판단이 편파적이며 감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들의 진술이 아내 윤서아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오 조사관은 자신의 보고서에 확신이 있었다. 아이들의 진술은 감정적 동요 없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윤서아가 제시한 증거 사진과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했다. 오 조사관은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는 강태혁이 한지영에게 지시한 거짓 진술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순간을 확인할 차례였다. 그 시각 한지영은 반지하 방에서 초조하게 강태혁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사 조사관이 다녀간 후 강태혁은 더욱 연락이 뜸해졌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며 지영이 조사관에게 잘 대처했다는 문자만 달랑 보냈었다. 하지만 지영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말한 모든 거짓말들이 결국에는 진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문득 강태혁이 한 번도 자신의 일상, 자신의 꿈에 대해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대화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영이 절망감 속에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영 씨 되시죠?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강태혁이 지정해준 변호사 김성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보낸 직원이었다. 그는 지영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이 건네주었다. 이거 변호사님께 받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김 변호사가 보낸 간결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지영 씨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한 강태혁 씨의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법원 가사 조사 보고서 내용이 강태혁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와 관련된 자녀들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사 조사관 오승재의 무표정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거짓말은 소용이 없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강태혁 씨는 윤서아 씨와의 이혼 소송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귀하에 대한 상간 소송 방어는 협력 단계에서 정리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지영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버려진다는 뜻이었다.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는 선언이었다. 당신의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강태혁 씨가 당장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호 위임 해지 통보서를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당신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지영은 편지 아래에 첨부된 변호 위임 해지 통보서를 멍하니 응시했다.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강태혁의 권력이자 방패였던 변호사가 단 몇 줄의 통보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곧바로 강태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이 넘도록 통화 시도를 했지만 강태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단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지금 너무 복잡해.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단어는 그가 지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싸고 무책임한 마지막 위자료였다. 지영은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강태혁에게 버려진 것이었다.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자신의 법적 책임과 위자료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강태혁이 그녀에게 준 돈으로 채워진 모든 물건들이 갑자기 더럽고 역겨워 보였다. 벽에 기대 놓았던 낡은 기타, 그녀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그 협업의 증거가 가장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기타를 집어들었다. 무거운 나무의 질감이 차가운 현실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기타를 들고 빌라가 있는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강태혁과 연관된 더러운 거짓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이 가득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서 민원실, 지영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단단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 자수하러 왔어요. 저 상간 소송 피고인데 제가 법원에서 위증을 하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기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제 작업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강태혁 씨의 지시로 가사조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숨겨왔던 모든 것을 토해내는 해방감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그 사람과 동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증언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자신을 풀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숨결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태혁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대신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상간녀 한지영의 자수 및 진실 폭로는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그녀는 곧바로 윤서아 측 변호인단과 연결되었다. 윤서아 측 변호사는 지영의 증언이 강태혁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지영은 윤서아 측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자신이 제출했던 답변서의 내용을 철회하고 자신과 강태혁의 실제 동거 사실과 위증 지시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강태혁이 자신에게 재산 분할 소송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동거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음악 협업으로 위장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흘러나갔다. 래퍼 강태혁 상간녀에게 위증 교사 의혹, 강태혁 측 변호인 돌연 위임 해지.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혁이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아내의 외도 돈 때문에 협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지영의 진술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강태혁은 순식간에 가해자이자 파렴치한 위증 교사자로 낙인 찍혔다. 여론의 폭풍은 그의 오랜 경력과 화려했던 명성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그의 출연 분량을 편집하거나 잠정 하차를 결정했다. 오랫동안 그의 음악을 지지했던 팬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태혁의 소속사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중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공허한 해명만 내놓을 뿐이었다. 그들의 변명은 이미 진실을 안 대중에게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오 조사관은 이 모든 상황을 법원 사무실에서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의 가사조사 보고서에 담겼던
강태혁의 양면성과 위선이 결국 지영의 양심적인 자수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오 조사관은 지영이 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마지막 경고가 결국 한 젊은 여성의 양심을 일깨운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강태혁은 기자들의 끈질긴 추궁과 쏟아지는 비난에 압도되어 자신의 은신처에 숨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몸을 옮겨야 했다. 그의 변호사 김성아는 강태혁에게 전화를 걸어 격분했다. 강태혁 씨, 당신이 한지영 씨를 정리했으면 깨끗하게 처리했어야지. 왜 그녀가 이런 식으로 폭탄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까? 강태혁은 변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배신한 겁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강태혁 씨, 당신은 그녀를 위증이라는 법적 위험 속에 방치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강태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상간 소송이 아니었다. 바로 아동 학대였다. 지영의 진술은 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결정적 보강 증거가 되었다. 지영은 강태혁이 아이들에게 폭언을 가하고 폭행한 후 지영 앞에서 아이들을 협박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로 인해 강태혁은 경찰에 재수사 대상이 되었고 가정법원의 양육권 문제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윤서아는 홀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난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영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무서운 강태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꼈다. 윤서아 측 변호인은 지영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의 강태혁의 영구적인 양육권 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태혁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자신이 윤서아에게 외도 증거를 제시할 것이며 모든 것이 윤서아의 계략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섰고 강태혁의 말은 더 이상 어떤 힘도 가지지 못했다. 그의 이미지는 이미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학대한 위선적인 아버지로 고정되었다. 강태혁에게 남은 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곧 다가올 재판뿐이었다. 재판날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정은 유명 래퍼 강태혁의 이혼 및 상간 소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취재 경쟁으로 인한 사진 기자들의 열기마저 법정 복도를 달구고 있었다. 강태혁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과거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자신감이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척해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맞은편 원고석에는 윤서아가 단정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믿음직스러운 변호사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개정되고 재판은 곧바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섰다. 강태혁 측 변호인은 가사조사 보고서와 한지영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강태혁은 한지영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한지영의 진술은 자신의 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거래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진술 역시 원고 윤서아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태혁 측은 윤서아가 주장하는 강태혁의 외도 기간에 윤서아 역시 외도한 증거가 있다며 그녀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윤서아 측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재판장님, 한지영의 진술은 경찰에 자수한 후 이루어졌으며 이는 피고 강태혁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한지영은 강태혁의 지시로 인해 위증죄에 노출될 위험까지 감수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은 가사조사관의 전문적인 면담 과정을 거쳤으며 피고 강태혁의 폭력적인 행위와 한지영과의 관계를 목격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여야 합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 재판장은 증인으로 한지영을 호명했다. 지영은 윤서아 측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이전에 화려했던 강태혁의 애인이 아닌 평범한 20살 청년의 모습이었다.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단단한 결심이 보였다. 강태혁은 지영이 증인석에 서자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윤서아 측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 한지영 씨, 피고 강태혁 씨와 지난해 4월부터 동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동거했습니다. 강태혁 씨가 월세를 대주었고 이곳을 저희의 은신처로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단 한마디는 강태혁 측이 제출했던 모든 음악 협업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강태혁 씨가 귀하에게 법원 답변서의 동거 사실을 부인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김성한 변호사를 통해 지시받았습니다. 강태혁 씨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태혁 씨는 귀하에게 본인과 아내 윤서아 씨와의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후 그가 저를 버리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강태혁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담담한 증언은 법정 전체에 깊은 침묵을 가져왔다. 다음은 강태혁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그는 지영을 공격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다. 증인은 현재 원고 윤서아 씨 측에게 위자료를 감경받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윤서아 씨에게 위자료를 감경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증언하는 이유는 강태혁 씨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돕는 동안 강태혁 씨의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후회와 참회의 떨림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강태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제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재판장은 최종 변론 전에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복도는 다시 기자들이 취재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오 조사관은 방청석 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영의 마지막 진술에서 인간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킨 것이다. 강태혁은 휴정 시간에 새 변호인과 격렬하게 논의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절망에 젖어 있었다. 이윽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길게 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강태혁은 자리에서 힘없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이 강렬한 래퍼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권위를 잃은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재판장님,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훈육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 모든 행동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의 마지막 변론은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고 아이들의 상처를 훈육으로 축소하려는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윤서아는 눈을 감고 강태혁의 변론을 들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강태혁의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최종 변론을 끝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정을 잠시 비웠다. 휴정 시간은 길었다. 복도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강태혁은 자신의 자리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윤서아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패를 넘어선 깊은 안도감과 오랜 투쟁 끝에 지친 회복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지영은 증인석을 떠나 법원 복도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혁의 사람이 아니었고 윤서아의 아군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양심과 진실만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오 조사관은 그 모든 인물들을 지켜보며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한 가지 질문을 되새겼다. 과연 이 모든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권의 획득 문제가 아니었다. 파괴된 가정의 윤리, 짓밟힌 아이들의 순수함, 그리고 거짓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명성에 대한 사회의 심판이었다. 얼마 후 재판장이 법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법정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에서 나올 단어 하나하나를 기다렸다. 재판장은 먼저 가사조사 보고서와 한지영의 증언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하게 밝혔다. 본 법원은 피고 강태혁의 행위가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및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고 강태혁이 상간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보인 점,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지영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된 점은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묻는 바이다. 강태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파멸에 대한 공포였다. 이윽고 재판장의 최종 판결이 차가운 울림과 함께 법정에 퍼졌다. 주문. 원고 윤서아 씨와 피고 강태혁 씨는 이혼한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윤서아 씨로 지정한다. 피고 강태혁 씨는 원고 윤서아 씨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혼과 함께 윤서아의 승리였다. 강태혁은 양육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의 부도덕한 행위와 아이들에게 가한 폭력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심판받은 것이다. 상간 소송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다. 피고 한지영 씨는 원고 윤서아 씨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지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3천만 원보다는 훨씬 줄어든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이었다. 재판장은 지영의 양심적인 자수와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이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음을 덧붙였다. 판결이 끝난 후 강태혁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란한 무대가 아니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날카로운 비난의 목소리뿐이었다. 윤서아는 아이들을 위해 싸워 이긴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한지영은 법정 구석에 잠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여 작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그녀는 오 조사관과 마주쳤다. 오 조사관은 지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인간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지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피어난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래퍼 강태혁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비록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지켰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